네, 안녕하십니까. 2021 팍스넷 뉴스 M&A 포럼 사회를 맡은 윤주원입니다. 네, 오늘 날이 많이 추워져서 오시는 길 수고들 다 많으셨습니다. 최근 금리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을 계기로 이 시중금리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금리 상승 기조는 자연스레 M&A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팍스넷 뉴스는 금리 상승기에 M&A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마련했는데요. M&A 시장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해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팍스넷 뉴스가 개최하는 이번 포럼이 모쪼록 불확실성 속에서도 M&A 시장이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2021 팍스넷 뉴스 M&A 포럼의 본격적인 세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김민호 부국증권 FICC 솔루션부 상무님께서 채권 시장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국증권 FICC 솔루션부의 김민호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사장님이야 팍스넷 뉴스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젯밤에도 보니까 글로벌하게 지금 금리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데요. 일례로 들면 어제 같은 경우 분투 같은 경우 독일 금리는 하루에 9bp 가량 올랐거든요. 0.3%에서 어제 종가로 하면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1%로 종가를 마쳤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내 금리도 지금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먼저 글로벌 채권 시장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채권 시장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 초에 있었던 연준 FOMC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거는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테이퍼링에 대한 화두였는데요. 테이퍼링을 갖다가 시장의 예상대로 한 150억 불을 줄이는 작업을 갖다가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갖다 본다면요. 일단 올해 GDP 성장률은 보시다시피 7%에서 5.9%, 그 다음에 내년도는 3.3에서 3.8, 내후년도 2.4에서 2.5 회복세를 갖다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후퇴하지만은 내년 내후년 계속 낮아질 걸로 계속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아까 예상치는 올해는 4.2%로 지금 올렸고요. 내년도도 2% 이상, 그 다음에 23년도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수준을 갖다가 상회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도 경제 전망을 갖다가 하향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공급 병목이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기존의 일시적이라는 변화에서 이게 지속이 될 가능성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위주의 경제 전략에서 지금 내수 위주의 경제 전략으로 좀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저물가를 갖다 수출했던 중국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점도표는 지난 11월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그전 점도표랑 똑같았었는데 FOMC에서 보면은 만장일치로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했고요. 내년도는 0.5의 인상을 갖다 점도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는 각각 3회 정도 인상을 갖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4분기 정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도표상으로 본다면은 24년도에 금리가 사실상 인상 사이클이 마감되고요. 금리 레벨은 1.75에서 2% 부근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갖다가 본다면요.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그 기저효과가 내년에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 내년 중반 이후로는 점차 그 안정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보는 것들은 이게 그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그 안정화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트레저리도 보면은 불과 이틀 전까지 대비해서 지금 한 10pp 정도 금리가 급등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비해서 본다면은 그 어제 그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됐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그 인플레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본연의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번에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결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라고 얘기하는 그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은 조기 인상, 금리 인상을 갖다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불과 얼마 전에 대표적인 비둘기라고 얘기하는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6개월 전보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내년 중반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식의 그 발언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거 보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1월 FOMC에서는 이슈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퍼링이 결국은 뭐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 축소를 시켰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테이퍼링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갖다 가속화하겠다는 얘기를 갖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을 갖다가 마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앞으로 당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지 않을까. 시장의 우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금리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펀드먼트를 잠깐 본다면은 그 성장률 자체는 지금 예상보다는 그 3, 4분기 이후로 보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3분기 예상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요. 글로벌하게 보면은 지금 그 코로나가 결국은 그 봉쇄하는 정책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그 소비 심리가 그만큼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 ISF 제조업 지수 세부 항목을 보면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급 차질에 대한 인플레뿐만 아니라 수요에 대한 차질도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이 지표 자체는 조금 꺾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거를 갖다가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금리에 대한 상승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연준을 보시면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고용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한해의 목표에
넣느니 마느니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요. 일부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하는 해 설립 목표에 고용을 갖다 넣자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쉽게 뭐 들어가지는 어려울 거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의 펀더멘털을 보자면 10월 실업률을 보면은 4.6%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그 연준의 연말 전망치로 보면은 조기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여율 자체가 2000년도 2월보다도 1.7%가 지금 낮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건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는 보면은 그 실업급여를 갖다가 너무나 많이 크게 줬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용해서 내가 취업을 해서 받는 급여보다는 실업급여가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훨씬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았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또 다시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의 문제거든요. 10월 그 CPI 얼마 전에 나왔었지만 6.2%가 나왔고요.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4.4% 나왔거든요. 이게 결국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갖다가 계속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임금 상승률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연준도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갖다가 높이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실업률이나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에서 지속성 우려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성 우려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엄청난 우려를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 통화 정책을 보자면 호주는 이미 9월에 양적 완화 테이퍼링을 진행을 했고요. 3년 국채에 대한 YCC도 철회했습니다. 결국은 0.1%의 3년 국채를 갖다가 막겠다는 금리를 막겠다는 걸 갖다 실패를 했던 걸 자인을 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7월에 테이퍼링 실시를 했고요. 금리 인상을 22년도에 예고를 했습니다. 영국은 의외로 11월 기준금리를 갖다 동결하고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10월 요번에 나온 10월 영국의 CPI가 4.2%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다음 기준금리를 갖다가 회의에서 올리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오늘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10월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오늘 기준금리는 25bp냐 50bp냐 그 논란들이 있는데 결국은 오늘 25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비유로존 국가들을 보면은 노르웨이가 12월에 25bp 인상을 갖다가 예고를 했고요. 체코는 125bp, 폴란드는 뭐 75bp 인상을 했고요. 남아공도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리가르트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파월하고 비슷하게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이 다른 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지금 정책 결정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세대들이거든요. 결국은 양적 완화를 통한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을 갖다가 풀어놓은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다가 마땅하게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 나온 지표를 보면은 10월 독일 CPI도 4.5% 나왔고요. 유로존은 10월 CPI가 4.1% 나왔습니다. 결국은 유로존도 결국은 인플레이 공포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저희가 이렇게 만든 자료가 사실은 11월 초에 만든 자료라서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수정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영을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뭐 US 달러 OSI나 프라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미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2, 10 그러니까 2년 10년 스프레드가 100에서 110bp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도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일드 커브 자체가 플랫해지지 않을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결국은 미 재무부의 그 국채 발행, 즉 트레저리 발행을 갖다가 그 규모를 갖다 축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독일, 일본 여러 나라 국채 대비해서 환해지 이후에 금리 자체의 그 투자 메리트가 양호하다는 것을 본다면은 결국은 미 국채에 대한 그 수요는 꾸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수 오조로 그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수급에 대한 부담감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호적 수급 여건은 결국은 장기 금리 급등을 갖다가 일부 제한을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국채 10년물이 어제 종가로 따지면은 1.67로 끝났는데요. 그게 불과 지난주에는 1.40까지 내려갔다가 40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 변동성이 워낙 커갖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10년물 그 미국 금리 보면은 결국은 지금 1.40, 1.70 레인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로 보면은 결국 50% 되돌림 차트 한이 보니까 올해 미 국채 같은 경우 1.20까지 아래로 찍고 1.90까지 올랐었거든요. 바닥을 갖다 1.20으로 보는 기술적으로는 보는 분위기고요.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도 결국은 1.7 정도로 내년도에 1.7에서 뭐 1.85 요 정도 레벨로 기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그 미국이나 그 기타 주요 선진국들의 시장을 봤고요. 정작 중요한 건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해서 금리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겠죠. 내일 당장 일단 금통인데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100%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현재 그 국내 일단은 그 경제 상황을 검토해 보자면 경제 성장률은 4%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은에서는 3분기가 의외로 예상외로 좀 적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0.3% 나와갖고 4분기에 1.04%를 갖다가 성장해야지 하는 목표치 4%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정부 전망치는 4.2%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나왔지만은 통관 기준으로 보면은 그 연간 수출입 증가율이 그 가장 큰 거는 2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20% 이상 11월 보면은 11월 20일까지 보면 20% 이상이 나왔고요. 가장 크게 보면은 그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써 있지만은 수출 물량 지수보다는 이 금액 자체가 워낙 지금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수보다는 수출에 따른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얘기를 해야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다시 재확산되면서 그 정부에서는 다시 봉쇄 정책을 갖다가 또 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갖다가 배제한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4분기에 민간 소비하고 투자는 증가를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 상황을 보시면은 고용 상황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9월치를 봤는데요. 사실 보면은 10월하고 11월 지금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은 굉장히 큰 규모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정부에서 예상했던 취업자 수보다도 예상치보다도 지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8월에 하느니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당장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배경을 갖다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금융 불균형에서 찾아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동산 문제거든요.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잡지 않는 이상 지금 현 정부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그 가상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코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융 불균형에 대한 문제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보니까 8시 반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청와대 그 이호승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갖다가 조기에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런 멘트를 날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나왔던 한은에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하고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보면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타당성을 갖다가 제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8월에 금리 인상을 25bp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만약에 25bp 인상하면은 그 25bp 지난번 인상했을 때 연간 가계이자 부담이 2.9조가 증가를 하고요. 50bp 인상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일 인상을 하게 되면 연간으로 따지면 5.8조 정도의 그 가계이자 부담이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보면은 큰 규모는 아닙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그 가계이자 부담이 큰 수치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은은 지금 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물가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10월에 지금 저희 나라도 CPI가 지금 3.2%가 났는데 연간으로 2.2에서 2.3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뭐 하나 사 먹거나 뭐 할 때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쌀값도 보니까 어제 쌀을 사러 가봤더니요, 쌀값도 한 2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 대책으로 보면은 뭐 유류세 인하를 한다, 그다음에 비축유 방출한다, 지금 주요 5개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일시적으로 그 부담을 갖다가 완화해 주는 거지 결국은 인플레이션 전체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다면은 한은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갖다가 다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준금리를 갖다가 얼마까지 예상을 하느냐, 시장에서는 결국은 내일 만약에 기준금리 1%로 올리고 그다음에 내년 1, 4분기에 1.25%로 1.25%라는 부분이 중요한 레벨인데요. 사실을 보면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뭐 외부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요, 1.25%로 퇴임 전에 올려놓고 나가겠다는 속내를 갖다가 사실상 비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은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이주열 총재도 임기가 만료됩니다. 결국은 내년 1, 4분기에 기준금리는 1.25%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내년 2, 4분기를 맞을 걸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은의 통화정책 전망 그 통방 자료를 보면요, 올해 보면은 그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정책 문구를 보시면은 이번에 8월에 올렸는데요, 똑같은 패턴을 갖다가 유지합니다. 통화 7월 5월만 하더라도 또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고 했고, 7월에 보면은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8월에 올렸고요. 보면은 그
통박 문구 변화가 결국은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하는 내부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면은 8월에는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금리를 한번 건너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부담스러워했었는데 10월에 보면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총재는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이유는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없애려고 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구를 바꿨는데 결국은 내일 아마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17년도 11월에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 전달에 보면은 그 전달하고 그 전에 얘기했었던 통박 문구를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나죠. 10월 달에 같은 경우는 그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그러고 11월에 금리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2018년도도 보면은 10월 달에 금통이 통박 문구를 보면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 이러고 11월 달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문구에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그 성장과 물가의 부분을 갖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추산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물가 부분을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보면은 한은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 시장 금리가 과연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통상적으로 과거치를 갖다 대입해 보면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해서 보통 한 20bp에서 30bp에서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제 종가로 보면은 3년물 국채 금리가 2.025%로 끝났거든요. 결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갖다가 1.5%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충분히 반영한 금리 수준인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기준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을 하는 문제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혼동을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례로 10월 달에 3년짜리 국채 기준금리가 2.17%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과도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금리를 보자면은 10년물 금리는 어제 종가로 2.4%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 성장률 장기 변동치를 갖다가 감안을 했었을 때 10년물 기준 금리는 그 10월 달에 금리가 일시적으로 폭등을 했었을 때 2.5 후반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2.3에서 2.4 레인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장기금리 전망도 보면은 기준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에 대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2%를 갖다가 기준금리가 넘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장기금리는 결국은 그 중기적으로는 2.5%에서 막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장기금리 전망에 대해서 그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단기금리에 대해서도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은 25년도까지 지금 굉장히 크게 뒤에 보시면은 나오겠지만요. 지금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재정 운영을 갖다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정부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 이자 부담이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갖다가 급격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말씀드리면요. 죄송합니다. 그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10년짜리 10이어 금리가 역전이 돼갖고 한참 오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100bp 언더까지 갔었거든요. 트레저리 대비해서. 근데 그때 가장 큰 이유점은 뭐였냐면은 2018년도에 저희 나라 국채 발행 규모가 97조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0조가 지금 상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160조 후반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하고 디커플링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시장에서 보고 있는 국채 금리는 3년짜리 기준으로는 결국은 2%에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장기 금리는 2.4, 2.5 레벨에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호 상무님 감사합니다. 이 최근 금리 상승이 어떤 기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은행 투자금융부 김동수 님께서 금리 상승기 인수금융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투자금융부 김동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금리 상승기의 인수금융 전략이라는 주제로 짧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요. 일단 첫 번째 M&A 파이낸싱의 개념, 조달 방식, 조달 구조, 그리고 인수금융 참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미 인수금융 업계에서 몸담고 실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짧게 오늘 뒤에 인수금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그런 사전 개념을 정확히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메인으로는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고 인수금융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인수금융 금리를 주선기관하고 협의하시는 게 좋을지, 그리고 주선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게 최대한 유리하게 파이낸싱을 하실 수 있을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M&A 파이낸싱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M&A 자금 조달이란 어떤 회사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광의로는 내부 자금 조달 그리고 외부 자금 조달을 전부 포괄하는 그냥 개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을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방식 자체가 차입의 방식도 있고 또 주식을 발행해서 우선주나 보통주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식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금융의 경우에는 단일한 주체의 단일한 방법으로 조달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다양한 조달 주체와 조달 방법이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 주체에 따라서는 차주가 인수회사가 직접 차주가 되어서 조달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인수회사의 신용 또는 자금 조달 능력이 좋은 경우에 이렇게 아마 많이들 하실 거고 또는 SPC를 설립하셔서 피인수회사를 인수할 SPC를 설립해서 출자랑 차입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때는 SPC 자체는 자금 조달을 했을 때 선이 없기 때문에 피인수회사의 영업이나 투자 현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피인수회사를 차주를 해서 피인수회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현금을 바탕으로 회수를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국내에서 LBO 이슈가 많이 제기된 적이 있어서 조달 구조를 짜실 때 법무법인이랑 좀 검토를 좀 많이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조달 프로덕트별로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파이낸싱, 그리고 메자닌 파이낸싱, 에퀴티 파이낸싱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금융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수금융 쪽에서 이제 자체 조달하시는 거 말고 외부 차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M&A 거래에 따라서
경영권이 이전될 때 경영권 인수 거래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제일 위에 있는 인수금융이라고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수금융 하실 때 보통 고려하시는 사항은 딜 자체가 좀 비밀 유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안성 그리고 확실성, 그다음에 입찰 경쟁력, 그리고 상한 변경에 대해서 대응력 신속하게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측의 그런 변수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경영권 인수 거래를 하실 때 인수금융 차입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크게 리파이낸싱 거래도 인수금융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리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또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리파이낸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많이들 하시는 이제 리파이낸싱과 함께 투입된 에쿼티를 일부 회수하시는 리캐피탈라이제이션 식의 리파이낸싱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조달 구조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구조죠. 위에서 에쿼티 인베스터가 에쿼티를 쏘고 왼쪽에서 대주단이 론을 조달을 해드려서 SPC에서 차입을 하시고 매도자에게 이걸로 매각 대금을 드리면서 아래쪽에 있는 타겟에 지분을 인수하시는 방식으로 대부분 많이 M&A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수금융이라고 하면 SPC가 이런 구조 하에서는 SPC가 어떤 구조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시장의 SPC의 자본 구조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각각 선호하는 리스크 앤 리턴이 다들 상이하시고, 크게는 에쿼티성의 투자를 많이 하시는 에쿼티 투자자가 계시고, 그 반면에 이제 뎁 성격의 투자를 많이 하시는 시니어론 대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니어론 대주, 그다음에 그 중간 단계 어디쯤에 있는 메자닌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투자자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조로 모으실 것인가 하는 것이 M&A 파이낸싱의 전체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M&A 파이낸싱 구조를 고민하시는 거는 GP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인수금융 결국 론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 연기금 공제회, 그리고 펀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가 왼쪽에 좀 별을 쳐놓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주선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각 기관별로는 특징들이 좀 있고 선호하는 상품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낮은 수익금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상품으로는 선순위 대출이나 중순위 대출도 참여를 하는데, 중순위는 계열사 및 계열 론펀드들을 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근데 은행도 저희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은행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인수금융 주선만해서는 뭐 사실 목표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중순위 대출이나 투자 쪽으로도 많이 요즘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증권사별로 이제 조금씩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그다음에 뭐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한투, 뭐 KB증권 요새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종합금융투자업자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쓸 수 있는 북이 크기 때문에 주선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증권사는 특징적으로 자체 참여분은 보통 이제 주선을 하신 다음에 최소화하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셀다운 하셔서 시장에 매각을 하시는 신디케이션을 그냥 완성만 시키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조를 활용하시고, 물론 이제 선순위, 중순위 대출 전부 다 참여를 하십니다. 보험사는 아무래도 안정성을 중시하시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조금 더 위에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보다는 높은 쪽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연기금 공제는 아무래도 그 운영하셔야 하는 자산 크기가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인수금융에 참여하는 론펀드는 대부분 금융 계열사에 뭐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만든 금융 계열사의 론펀드가 많았어요. 시니어 론펀드 또는 주니어 론펀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10월 21일 날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그 GP 분들께서도 지금 크레딧 부문을 다들 신설을 하셔서 크레딧 펀드를 많이 만들고 계신 걸 보이고, 그다음에 대펀드가 그렇게 확대가 되면서 미국 시장처럼 아무래도 다이렉트 론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펀드들이 지금 인수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앞으로 인수금융 시장의 조금 변화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뭐 서론식으로 자금 조달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수금융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먼저 인수금융 기준금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8월 초부터 9월 초, 10월 초, 11월 초까지 이렇게 약 3개월간의 변동폭을 한번 살펴봤는데 위에 있는 3개월 CD라 6개월 은행채가 이제 변동금리 기준금리를 많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준금리고요. 밑에 3년 은행채, 5년 은행채가 3년이나 5년짜리 이제 고정금리의 기준금리로 많이 사용되는 기준금리입니다. 8월 대비해서 봤더니 변동금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40bp, 그리고 3년이나 5년짜리 이제 고정금리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60에서 70bp 굉장히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10월 말 정도에 클로징한 리파이낸싱 건이 하나 있었는데 8월 초부터 협의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클로징 할 때가 되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차주께서 약간이라도 조정은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조정을 해드린 경험이 있는데 리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금리를 낮추는 게 리파이낸싱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이 금리로 찍게 되면 리파이낸싱을 하는 이유가 없어진다. 앞으로 뭐 만기가 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엑시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조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조정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금리 상승 뒤에 인수금융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자체를 인수금융 주선기관하고 차주께서 협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인수금융 금리를 어떻게 협의하실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주선기관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주선기관을 그러면 어떤 기관을 선정하시는 것이 이렇게 높은 금리에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 인수금융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금융 금리를 협의하시기 위해서는 주선기관이 인수금융 금리를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싱을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셔야지만 그 프라이싱의 변화를 프라이싱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수금융 제안을 드릴 때 저희가 프라이싱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조달 비용을 갖다 고려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 비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기타 비용들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BEP 금리를 산출하고요. 거기에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또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산출하기 위해서 마진을 적정 마진을 붙여서 금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P 전체를 놓고 보니까 저도 이번에 자료 준비를 하면서 좀 따져보니까 자금 원가에 해당하는 조달 비용이 한 50에서 60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위험 비용이 한 25에서 35%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이 15% 정도 차지를 해서 BEP 금리를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적정 마진을 더해서 이제 차주가 되실 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또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엑셀 파일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MOR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은행에서 사용하는 거 MOR이라는 용어고요. 매치드 오퍼튜니티 레이시라고 해서 만기 대응 금리, 내부 금리 표에 따른 이제 금리고 거기에는 시장 금리와 정책 계수라고 해서 각 기관들이 장기 대출을 늘려야 될 때는 정책 계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 계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관별로 또 스프레드를 붙여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FTP, 뭐 펀드 트랜스퍼 프라이스, 뭐 이런 식의 용어도 쓰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현업에서 이제 프런트에서 뛰고 있는 부서가 은행 내부의 자금부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OR에 밑에는 이제 위험 비용, EL이라고 해서 Expected Loss 값을 갖다가 대응해 쓰고 있고 밑에 이제 기타 부들 비용을
합쳐서 BEP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래서 고객께 기준금리 뭘로 해서 스프레드 얼마 붙여서 얼마를 제시할 것인가, 그거를 이런 표를 만들어 가면서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EP 금리를 산출하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면 이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을 조정해야지 금리를 협의를 하실 수 있으실까, 이게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달 비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달 비용은 인수금융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대내외 자금 조달 비용인데, 결국 저희 프런트 부서에서는 내부의 자금 부서에서 자금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 조달 비용 자금 원가의 결정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시장금리 수준이 제일 중요하겠죠.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서 조달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인수금융 만기, 아무래도 3년짜리 빌리는 것보다는 5년짜리 빌리는 게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주요 결정 요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관별 내부 정책이 될 건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결국에 저희가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건 인수금융 만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를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조정을 하는 게 최대한 싼 비용으로 조달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5년에서 3년으로만 만기를 바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짜리 은행채랑 5년짜리 은행채랑 지금 한 30bp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0bp는 그냥 바로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 만기가 줄어들게 되면 또 뒤에 나오겠지만 위험 비용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뭐 기존에는 저희가 한 10년쯤 전에 인수금융을 처음 할 때부터 약간 공식처럼 굳어진 게 인수금융 5년이다 만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를 3년으로 조달을 하고, 어차피 5년짜리 대출을 인수금융해도 제가 5년 만기에 상환되는 거 거의 본 적 없거든요. 중간에 리파이낸싱이 되거나 엑시트이 돼서 다 상환이 돼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5년 만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차제 3년짜리로 만기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조달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낮추실 수 있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렇게 3년 만기 대출을 해드리려고 하면 심사부서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각 기관별로 짧은 만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엑식 구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정당화할 수 있는 엑식 구조, 뭐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SYY 콜옵션 풋옵션 결의라든가 뭐 드래곤론 구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정 그런 구조가 안 나오신다면 만기 시에 3년 만기로 해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다. 왜? 지금 타겟 대상 회사가 이렇게 현금 창출을 잘 하고 있고, 요거를 고려해 봤을 때 매년 배당을 얼마나 올릴 수 있고, 그걸 감안하면 의무조기 상환으로 지금 현재 인수금융 1,000억이 나갔으면 나중에 만기 시 3년 시점에는 700억밖에 안 남는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업 가치는 지금 현재 100이라고 하면 120이 돼 있기 때문에 LTV가 지금은 50처럼 보이지만 3년 만기 때는 30밖에 안 된다. LTV 30짜리 좋은 회사 리파이낸싱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논리를 만들어서 짧은 만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인수금융 만기를 조금 짧게 해서 조달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 비용 측면인데요. 위험 비용은 저희가 EL이라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은행에서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용 등급하고 담보에 따라서 이런 회수율과 부도율을 갖다가 금감원에 다 승인을 받고 하고 있는 방식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여기에 EL을 기대손실 익스펙티드 로스를 산출하는데 결정을 주는 요소들은 아래쪽에 보시면 PD 곱하기 LGD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PD가 부도율, 그리고 LGD는 부도시 손실률입니다. 그래서 EL을 산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차주의 신용 등급하고 만기 1년 안에 부도할 확률보다는 3년 안에 부도할 확률이 높으니까 만기, 그리고 제공되는 담보, 요거 세 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이제 EL의 결정 요소가 됩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서 EL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취급하고 있는 인수금융 차주가 내부적으로는, 저희 은행 내부적으로는 A-에서 BBB 플러스 정도 등급인데, 그 등급 한 등급 차이가 EL이 5년 만기 기준으로 하면 60bp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등급 하나만 올리더라도 60bp 싸게 조달을 해드릴 수가 저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담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만기도 3년짜리 EL이 5년짜리 EL에 비해서 BBB 플러스 기준으로 한 25bp 정도 작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줄이면 앞서서 이제 조달 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EL도 같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SI에 공동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SI의 신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고민을 해주시면 등급을 최대한 높게 받아서 이해를 갖다가 낮출 수 있으면 그만큼 차입 비용이 줄어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달리 저희가 고민해 볼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마진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진이라는 것이 이제 각 기관별로 참여기관별로 최소 목표 이익률을 이제 수준을 충족시키는 선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차주 측에서 고려하실 수 있으실 부분은 지금 현재 당시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인수금융 말고 인수금융 외에 부수거래 그리고 향후에 추가거래 가능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주성기관하고 협의를 하시기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요건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4.5%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는 마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인수금융 M&A를 하시면 타겟 기업이 생기니까 타겟 기업의 주요 금융 거래들 그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우리은행 쪽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해주시면 저희도 심사나 내부 승인을 통과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수 거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꼭 본건뿐만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리파이낸싱 건이나 또 다른 이제 지금 파이프라인에 있으신 다른 거래들 그런 거래들에 대해서 추가 거래 가능성도 약속을 좀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받을 때 조금 유리하게 마진이 요거밖에 지금은 안 되지만 향후에 추가 거래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요 거래를 성사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좀 협의를 해주시면 주성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주시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시장에서 신디를 좀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금리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인수금융 주성기관에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주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엔 주성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왼쪽에 이제 조달하시는 측면의 니즈를 저희가 지켜보면 최대한 신속하게 LOC를 언제까지 줄 수 있느냐를 이제 주요 요소로 생각을 하시고, 또한 필요한 금액 어느 정도까지 전체 사이즈의 LTV는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많이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고, 또한 금리 수준 당연히 중요하겠죠.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최대한 유연한 조건으로 조금 적절한 커버넌트를 가지고서 대출을 추천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조달하시는 측면의 니즈인데, 저희 주성기관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해드리고 싶지만 내부 승인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무리를 해서 많이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민되는 부분은 필요한 금액 측면에서는 저희가 직접 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떠안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이 회사한테 LTV 얼마까지 해드릴 수 있으실 것인가, 선순위 시니어론으로 시장에서 소화 안 될 것 같으면 중순위까지 써서라도 65% 70% 얼마까지 해드릴 수 있나, 그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건으로 제안을 드리면 정말로 요 제안을 받아들이셨을 때 저희가 시장에서 신디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 이 대출 채권을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물론 거래 유치를 하는 게 저희한테 좋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금리로 조달을 해드리고 싶지만 내부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내부 승인 가능성, 그리고 또한 신디케이션, 시장에서 이 가격에 이 거래를 저희가 잘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신디케이션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연한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승인 가능성과 신디케이션 성사 가능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성기관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조달 측에서 그럼 어떤 주성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이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유리할 수 있으실 것인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적기에 필요하신 시기에 LOC 필요하신 금액의 조달 증빙을 제출해 드릴 수 있는 기관이겠죠. 요즘에는 대형 증권사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은행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LOC의 금액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기에 할 수 있느냐? 요즘에 예전에는 증권사가 은행보다 아무래도 빠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은행도 약간 발맞춰서 승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도 통상적으로 1개월 내외 정도면 신속하게 LOC를 발급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자체북을 소화할 수 있는 기관으로 주선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유리한 조건으로 LOC를 발급을 했더라도 시장에 무조건 주선기관을 셀다운을 해야 되는데 셀다운이 안 돼서 그 채권들이 신디케이션이 시장에 막 돌아다닐 때 그런 레피테이션 리스크도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체북을 소화할 수 있는 유사시의 능력을 가진 기관이 유리한 것 같고요. 여기에는 바로 밑에 있는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계열사 보유 여부도 또 영향을 미칠 텐데 아무래도 금융지주 계열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열 증권사, 그다음에 뭐 캐피탈사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다운 하기가 매우 수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계열이 운영하고 있는 아래쪽에 시니어 론펀드, 주니어 론펀드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그냥 100% 다 소화시키기보다는 한 반 정도는 공동 그 금융지주 계열사 쪽으로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를 갖다 시장에 셀다운하는 이런 방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 보유한 기관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에 동원할 수 있는 론펀드들이 있는 기관들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왼쪽에 있는 유연한 조건, 커버넌트 같은 경우도 에쿼티 출자랑 금융주선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기관들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GP께서 많이 바라시는 허용된 출자 환급 같은 경우에 배당의 일부를 갖다가 위쪽으로 올려서 캐시플로우를 갖다가 인수금융 상환 전에 일부 충당하시는 그런 방식 허용된 출자 환급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선기관이 그 위에 PF의 LP로 출자도 하고 있다면 승인받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건 우리도 받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와 금융주선을 동시에 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커버넌트 측면에서는 저는 무조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수금융 주선과 위에 PF LP 투자의 인터레스트를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에쿼티 출자와 금융주선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주선기관을 선정하시는 것도 인수금융 주선기관 선정하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전체적인 금융 구조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들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인수금융 주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수금융 금리 협의와 그다음에 주선기관 선정 쪽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동수님 감사합니다. 인수금융을 활용해 M&A 거래를 수행하는 주체들이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김수민 유니스 캐피탈 대표님께서 금리 인상기 M&A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수민 대표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금리 인상기의 뭐 M&A 시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M&A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M&A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차트가 지금 그 지난 한 20년 이상 한국 M&A 시장 전체 사이즈가 어떻게 커지고 작아졌는지를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그 이 98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쭉 돼 있고요. 이게 보면은 그 US 달러, 빌리언 달러 기준이니까 10억 불 기준이고 우리로 치면은 뭐 조 단위보다 조금 더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보시면은 그 한국 M&A 시장은 98년 말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게 뭐 딜도 없었고 있어도 집계도 안 됐고 그러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여기는 뭐 에이시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IMF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당시에 우리가 봤었던 멀쩡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그 팔려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갑자기 M&A 시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2년 만에 거의 25조, 30조 시장까지 커졌다가 그 다음부터 보시게 되면은 약 7년 정도 주기로 빠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099년에 정점을 찍어서 떨어지다가 2003년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2006년에 약 7년 정도 걸리고 다시 또 피크를 쳤다가 쭉 빠졌다가 또 2014년에 또 그 피크를 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2013년에서 14년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이게 빠지면 한번 보통 한 3, 4년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3, 4년 걸리는데 이 주기가 굉장히 4, 5년으로 짧아지고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M&A 시장이 커지고 하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여기 그 색깔 중에 빨간 색깔이 뭐냐면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저처럼 그 PE들이 M&A 시장에서 얼마큼 참여했는지 점유율을 나타내는 건데 과거에는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단 7년, 7, 8년 전부터 M&A 시장이 훨씬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고 빠졌다 금방 올라가고 하는 데는 프라이빗 에퀴티의 참여가 커진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PE가 전체 M&A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대에서 많으면 20%였는데 최근에는 60% 이상,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점점 커지고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경기나 그 SI들의 어떤 또는 금리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 자금력으로 계속 M&A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M&A 시장 전체 사이즈가 커졌고 주기가 짧아졌다. 최근을 좀 놓고 보게 되면은 국내 M&A 시장이 2020년도에 좀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경기가 위축이 되고 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여튼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 변동성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많으면은 뭐 꼭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많으면 일단 다 지켜보자는 위주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시장이 많이 빠졌죠. 저희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는 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못한 거라기보다 안 했다고 보여지는데 딜을 하나도 안 했고 올해는 한 5개 정도 딜을 하는데 올해 지금 저희가 성사시킨 딜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작년에 쿠킹을 하고 있었던 딜인데 작년에는 딜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코로나라는 게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가격을 깎아야 되는 건지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파시는 분은 아니 이게 금방 지나갈 건데 왜 가격을 깎아야 되냐 나는 제 값을 받겠다. 또 저희 내부 IC 인베스트먼트 커미티에 가면은 실적이 빠졌는데 어떻게 이 멀티플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혼란이기 때문에 딜은 계속 쿠킹하고 있었지만 딜 엑세큐션을 많이 미뤘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만 하더라도 올해 이거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갈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저희도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2021년은 3분기까지 지금 기준인데요. 작년 전체 1년 통계보다 훨씬 더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4분기까지 집계를 하게 되면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M&A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2000년대 중반 이후에 M&A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M&A라는 게 옛날에는 M&A라는 걸 해.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M&A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일상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변이 확대됐다. 근데 저변이 확대됐다라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M&A 시장이 커졌다고 하는데 M&A 시장이 커지려면은 이제 그 함수는 두 개거든요. 딜이 많아지거나 딜 사이즈가 커지거나 또는 둘 다이거나. 보게 되면은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약간 아까 말한 7년 주기에 이게 그 사이클이 보이긴 하는데 계속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건 딜 개수입니다. 딜 개수. M&A 딜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게 이제 딜 시장을 키운 그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 그 말은 뭐냐면은 M&A가 이제 굉장히 흔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특수한 상황에서나 스페셜 시츄에이션에나 M&A가 일어난 거고, 뭐 회사를 팔았다면은 뭐 거의 뭐 나라를 판 것처럼 욕을 먹고 굉장히 신기한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냥 늘상 M&A, 조그만 딜부터 큰 딜까지 굉장히 M&A가 활성화됐고, 그게 이 통계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딜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거죠. 반면에 그 딜 사이즈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딜 개수가 M&A 시장을 드라이브를 한 거지, 빅딜이 막 나와가지고 그게 그 M&A를 드라이브한 거는 아니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2007년을 기점으로 딜 사이즈가 확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IMF 때 딜 사이즈가 엄청 컸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007년 이후로 쭉 빠져서 계속 좀 작게 가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는 M&A 시장이 이게 뭐 자연적으로 서서히 성장한 게 아니라 약간 뭐 물리학에서 보면 약간 빅뱅처럼 갑자기 IMF라는 스페셜 시츄에이션이 터지면서 급속히 팽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뭐 국내 가장 큰 은행이었던 제일은행, 또 외환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속절없이 그냥 그때 당시 바이어들은 해외 펀드였죠. 팔려 나가고 뭐 대우 등등 뭐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이제 M&A가 됐고, 그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M&A 시장이 다 그런 딜들이었어요. 그 딜은 굉장히 큰 딜이었죠. 근데 그때 그 딜들이 무슨 이유로 나왔냐면은 전부 다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란 말은 뭐냐면은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했던 해외 펀드나 또는 당시에 국가에서 많이 인수를 했어요. 다시 국유화가 됐죠. 근데 그렇게 인수가 된 회사들은 영속적으로 거기에 있을 수가 없고 다시 시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수익을 실현한다든지 펀드 같은 경우는, 아니면 공적 자금을 투입한 회사들은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한 3, 4년 있다 다시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3, 4년 있다 그들이 이 딜입니다. 순서가 손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나와서 이제는 좀 오래 가져갈 사람들한테 가져간 거죠. SI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딜이에요. 근데 그런 한번 물결이 이제 한번 손이 넘어갔다가 몇 년 있다가 SI들한테 넘어간 다음부터 그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한참 동안.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뭐 그 IMF와 유사한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딜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 떨어져서 계속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최근에 딜 사이즈는 이렇게 딜 개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딜 사이즈가 다시 살살 커지고 있다가 올해는 거의 엄청나게 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거는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다 표면적인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가 중요한 건데, 아까 왜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큰 딜이 많았냐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회나 경제나 산업 구조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생상도 못한 회사가 상상도 못한 회사한테 팔리고 하는 일이 생겼던 것처럼, 갑자기 딜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는 뭔가 산업이나 경제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팔리지 않은 회사가 팔리는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할 필요가 없었던 회사가 합병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되게 주목할 현상이죠.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딜 사이즈가 이렇게 갑자기 커진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딜 규모가 지난 20년 동안 그 시장을 견인했지만
가장 최근에는 큰 딜이 나오고 있다. 그런 다음에 이 전체 딜을 딜 타입 바이아웃이냐, 경영권 투자냐, 아니면은 뭐 인플루언셜 마이너리티냐, 뭐 주요 지분 투자냐, 아니면 그냥 완전 소수 지분 투자냐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바이아웃 딜이 전체 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보시면 요 밑에 바이아웃 딜의 퍼센티지가 있죠. 뭐 많을 때는 70% 이상까지. 그런데 최근에 특히 2021년도에는 인플루언셜 마이너리티 딜이 꽤 많이 커졌거든요.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인플루언셜 마이너리티 딜이라는 건 무슨 딜이냐면은 바이아웃과 바이아웃 아닌 걸로 나눌 수 있는데, 바이아웃 아닌 것 중에서 단순히 그냥 지분 투자가 아니라 경영권 지분은 투자를 안 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지분을 가져오거나 또는 이사회 의석을 가져온다든지 해서 그냥 단순히 소수 지분 투자가 아니라 뭔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에, 그래서 인플루언셜 마이너리티라고 하는데, 뭐 한국말로는 주요 지분 투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딜이거든요. 그런 딜이 최근에 많아졌다는 것도 아마 뒤에 작년에 탑 20 딜, 올해 탑 20 딜을 보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그런 딜이 많아졌는지. 옛날에는 마이너리티 딜은 조그만 딜이었고 바이아웃은 큰 딜이었는데 지금 큰 마이너리티 딜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좀 복잡한데 뭐 차트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9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뭐 몇백 개 딜이 있는데 탑 20 딜만 이렇게 사이즈별로 탑 20 딜만 구분을 해서 이 딜이 딜이 나온 소스가 뭐냐, 왜 이런 M&A 딜이 나왔는지를 갖고 이제 분류를 한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소스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소스들인데,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한 것 맨 밑에 있는 디스트레스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뭐 IMF 같은 일이 터지던가 회사에서 뭔가 뭐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환을 못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디스트레스고, 그 다음 밑에 논코어라고 있잖아요. 바로 위에. 그 뭐냐면은 이게 뭐 막 어쩔 수 없이 판다기보다는 회사에서 비핵심 사업이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나름 자발적으로 이 비핵심 사업을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든지 하는 그런 난코어 에셋을 파는 그런 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딜의 소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시아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뭐냐면은 주로 개인 기업 오너들이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일은 나 이제 은퇴하겠다, 나는 그냥 누가 사가라, 뭐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 그냥 나는 그냥 돈 받고 빠지겠다라는 캐시아웃 딜. 그 다음에 요 옅은 하늘색이 PE 엑싯이라고 되어 있는데, PE들이 뭐 이때부터 많은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PE들은 영속적으로 회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3년이든 4년이든 5년 후에 어느 정도 회사의 가 개선이 되면 다시 팔아야 되는 숙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PE들이 파는 딜. 그 다음에는 요즘엔 이 까만 거는 옛날엔 좀 있었는데 요즘에 거의 없죠. 민영화. 국영 기업 같은 경우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파는 그런 게 프라이베타이제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프라이베타이제이션 말고 리스트럭처링을 어떤 식으로 한 다음에 되파는 그런 딜,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옅은 회색 중에 그로스 캐피탈이라는 게 이게 성장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M&A는 아닌데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공장도 지어야 되고 기술에 투자도 해야 되고 IT도 투자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 은행에서는 신용도가 없어서 자금 빌릴 수 없다. 리스크가 많은 회사니까. 그러면 에퀴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회사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로스 캐피탈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딜 유형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5년은 그냥 모든 게 디스트레스였어요. 그냥 뭐 나는 팔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팔았다. 뭐 강제로 팔았다. 뭐 론스타 사태 뭐 등등 다 이런 거 디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디스트레스 거의 딜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7, 8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트레스 돼 가지고 어디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간 회사들이 몇 년 있다 다시 회사로 그 시장에 나온 걸 누가 사가는 그런 게 큰 띠미였다면은 그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터는 그냥 어떤 특정 테마 없이 다양한 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동기,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딜이 나오는 형태가 이제 되었죠. 그 중에서 특히 그 대기업들이 난코 비핵심 자산을 파는 거랑 그다음에 PE들이 그 엑싯을 위한 세컨더리 딜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오너들의 캐시아웃 요것들이 이제 골고루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그 PE 시장을 견인을 했고요. 그런데 2021년을 보게 되면은 이 그로스 캐피탈이라는 게 엄청 커졌거든요. 말 그대로 성장 자금입니다. 성장 자금인데 성장 자금 보통 뭐 100억씩 200억씩 옛날에 이렇게 뭐 찍었거든요. 뭐 RCPS를 찍던. 근데 성장 자금 저걸 모아도 저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올해는 왜 저렇게 성장 자금이 크냐? 엄청나게 큰 그로스 캐피탈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소뱅이 야놀자에 투자한 거 바이아웃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난 몇 천억을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로스 캐피탈로. 그런 딜들이 이제 몇 개가 나오면서 이게 그로스 캐피탈이 메이저는 아니었는데 이게 갑자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지금 저희도 되게 혼란스럽죠. 저희 같은 바이아웃 펀드 입장에서는 바이아웃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아웃보다는 큰 딜이 그로스 캐피탈 딜이 많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이것도 뭐 차트에 너무 그 차트를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다시 그 돌아와서 이거는 PE들이 한 딜만 따로 모아본 거예요. 그럼 PE들이 무슨 딜? PE들이 지금 약 강세를 보인다. PE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PE들이 한 딜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조금 더라고 했을 때 전체 20개 딜. 그러니까 큰 딜 죄송합니다. 큰 딜 PE들은 조그만 딜만 하는 거냐 아니면 PE들이 작은 딜을 많이 하는 거냐 큰 딜도 하는 거냐를 봤을 때 탑 20 M&A 딜을 봤을 때 PE들이 여기 빨간색인데 옛날에는 상위 20개 딜의 피해기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 7, 8년은 보면은 거의 상위 20개 탑 차트를 보면은 PE들이 10개, 12개, 어떨 때는 16개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PE들이 큰 딜도 하는구나. 최근 PE의 행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 이게 악순환인지 선순환인지 모르겠지만 PE 입장의 선순환인 게 PE들이 큰 딜을 하고 실적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펀드레이징일 때 더 큰 펀드를 레이즈를 하면은 LP들이 돈을 주고 펀드가 더 커지니까 더 큰 딜을 하고 그런 지금 현상이 지난 한 7, 8년 동안 사이클 펀드레이징 사이클을 거치면서 PE들이 커졌고 그 PE들이 큰 딜을 돈을 받으면 써야 되거든요. 큰 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PE들의 그 큰 딜을 하는 역량이나 경험도 올라가고 다음에 더 잘하고 반면에 이제 SI 쪽에 있는 분들은 M&A 전문가들이 별로 없고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PE 딜만 뽑아놓고 따로 본 거예요. 따로 본 건데 뭐 아까 그 전체 M&A 시장은 7년마다 주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었지만 PE만 뽑아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사이클이 없어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뭐 이때 한번 그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 사이클도 없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2021년은 3분기까지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더 붙는다고 보면요. 아마 P 그 딜 시장은 20조 당연히 넘고 25조까지 갈 수도 있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PE들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방법으로 그 딜을 많이 한 거냐, 큰 딜을 한 거냐, 왜 커진 거냐라고 좀 들어가서 본 거죠. 보시면 과거에 PE가 커진 거는 지금 전 페이지에서 PE가 이렇게 계속 커진 이 추세가 보이잖아요. 근데 과거는 다 딜 개수였어요. 많이 한 거. PE가 많이 생겨나고 GP도 많이 생기고 운용사도 많이 생기고 조그만 딜도 많이 하고 해서 뭐 이 PE가 한 딜 개수가 엄청 커진 게 이제 PE의 이제 시장을 커진 거라면
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때는 해외 PE가 큰 딜을 많이 해서 큰 거거든요. 아까 말한 IMF 해외 글로벌 GP들이 많이 했고 빠졌다 컸다 하는데 지금 그 2021년은 딜 개수는 적어졌는데 딜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E들이 엄청 큰 딜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PE가 지난 20년 동안은 저변을 확대하는 기간이었다면은 또 지난 7, 8년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커진 PE들이 빅딜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뭐 이제 성장이라는 건 언젠가 끝이 있으니까 영속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지만 뭐 해외에 있는 GP들 펀드 사이즈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아마 당분간 더 지속될 거라고 왜냐면 펀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실 때도 PE를 많이 투자를 하시면 큰 딜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PE들도 보면은 그 아까 말한 소수 지분 투자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E는 VC까지 포함입니다. 아까 말한 뭐 야놀자 케이스 얘기했는데 그런 뭐 TPG 같이 글로벌리 바이아웃 큰 딜만 하는 펀드들도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데 고스캐피탈 투자를 하고 이 바이아웃 하던 사람들도 막 마이너리티 투자를 하고 지금 정신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마이너리티 딜이 나오죠. 근데 뭐 저런 딜은 보면은 인수금융을 바이아웃보다는 좀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큰 딜이 나오는데 인수금융은 참여를 안 하는 경우, 순순히 에퀴티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PE들만 상위 20개 아까 뽑았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색이 엄청 커졌잖아요. 큰 딜 중에 그로스 캐피탈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또 그 컨펌할 수 있는 차트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그로스 캐피탈들이 큰 딜 중에 탑 20 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게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더 이상 스타트업도 아니고 어떤 그 텍 기업들이 막 커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뭐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고 하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 게 그 뭐 마켓컬리든 어디든 계속 밸류는 올라가고 그러는데 회사의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서 투자자들의 압박은 되게 심하죠. 이거 언제 엑시트할 거야? 나 엑시트해야 되는데 IPO해라, 뭐 아니면 어디 팔아라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덩치는 커지는데 수익은 안 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캐시플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가 안 도니까 회사는 키워야 되는데 워킹 캐피탈도 들어가고 물류센터 투자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광고도 때려야 되고 안 그러면 투자자들이 가만 안 두니까 상장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외부에서. 근데 그 뭐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까? 그런 회사에 안 해주죠. 다 에퀴티 투자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이겁니다. 이게 이 그로스 캐피탈. 뭐 저게 언제 소프트 랜딩을 할지 하드 랜딩 할지 잘 모르겠지만 다 소프트 랜딩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잘 트랜지션 한 데는 소프트 랜딩 하는 거고 아니면 뭐 몇 개는 하드 랜딩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 상장을 하고 나면 결국 하드 랜딩을 한다는 얘기는 뭐 투자자들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그 상투 잡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다음에 또 새로운 트렌드가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큰 제조업 이런 딜들이 결국 M&A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몇 조짜리 딜은 제조업, 큰 유통업체 이랬는데 최근을 보시면 인더스트리얼 굿즈 앤 서비스가 뭐 제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부분은 많이 떨어졌고 텍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M&A 시장에서 커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텍만큼은 아니지만 헬스케어, 리테일. 근데 어떤 거 온라인 리테일로 잡은 것도 있어요. 텍으로 안 보고. 저는 텍 회사인지 리테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M&A 시장을 이끌었던 큰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 2014년은 한라 비스티온이 그냥 뭐 다 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 홈플러스 여기까지 다 전통 기업이었는데 여기 쿠팡 들어오고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이나 중공업 딜보다는 뉴 이코노미에 관련된 딜들이 M&A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텍, 헬스케어 쪽은 계속 지금 딜이 나오고 있다. 딜 이거는 딜 전체적인 딜 사이즈인데 딜 개수, 딜 넘버를 보게 되면은 텍 좀 작은 딜들이 많으니까 넘버로 보면은 엄청 많은 거예요. 텍들이 여기저기서. 그게 뭐 저희 같은 P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마음이 급한 SI들이 조금 이런 거라도 사서 붙여보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굉장히 주니어였을 때 2000년도 초반 90년대 말이랑 매우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양상이. 그때는 이제 그 뭐 닷컴 버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슨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이커머스만 붙이면은 그냥 아니면 AI 이거 붙이면 갑자기 다 막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왜 오르는지도 그 오너도 몰라요 왜 오르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뭐 그 뭐 대단하냐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 옛날이라는 게 20년쯤 전에는 무슨 닷컴만 하면 지금 바이오나 AI처럼 그냥 주가가 막 정신없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주식시장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 주식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큰 건들은 이제 M&A 시장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큰 어마어마한 M&A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회사가 나와서 모두들이 아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99년인가 2000년도였던 것 같은데 무슨 그 AOL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메리카 온라인이라고. 그 당시에 뭐 엄청 막 하이텍이었는데 뭐냐면 그냥 저 인터넷 꽂아주는 회사예요. 그 서비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난리가 나서 기업 가치가 너무 올라가지고 AOL이 그 타임워너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캐시가 없으니까 주식으로. 왜냐면 주식 가치 너무 높으니까. 지금 뭐 카카오나 쿠팡에서 인수할 때 다 주식으로 하잖아요. 오너들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P 같은 데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캐시로 주는 건데 이제 카카오가 나타나는 거죠 어느 날. 그래서 야 우리가 2배 이상 가격 쳐줄게. 하지만 이제 우리 그 돈은 조금 주고 우리 카카오 주식으로 줄게. 우리가 카카오가 이름 붙으면 무조건 상장되는 거 떼부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 오너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다 카카오로 가는데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텍 M&A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타임지나 뉴스위크지나 뭐 포춘지 맨날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보면은 별로 없어요. 남아 있는 회사들이.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몇 개는 남았죠. 그래서 꼭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는데 그냥 너무 느낌이 비슷하고 그래서 분명히 살아남는 데도 있겠지만 5년 6년 지났을 때 약간 우리가 그때 뭘 한 거지라는 그런 약간 뭔가 어디 빠져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은 회사는 또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는 따라가야 되는데 꼭 그런 회사를 인수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이게 2021년 3분기까지 봤을 때 그 상위 20개 딜, 뭐 4분기에 더 큰 딜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중에 12개가 P가 관련된 딜이었고요. 그 중에 뭐 이베이나 뭐 하이퍼커넥트나 야놀자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통적인 그런 산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그런 텍 쪽 딜이 많고 이 중에 바이아웃 아닌 딜도 상위 20개 많습니다. 아까 말한 굉장히 큰 그로스 캐피탈 딜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해의 탑 20랑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뭐 아까 쭉 뭐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나온 얘기들은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트렌드로, 그러니까 금리 상승과는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트렌드로 보면은 PE가 엄청 강세다 M&A 시장에서. 두 번째로는 큰 딜이 잠잠하다가 큰 딜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 딜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예년과는 달리 주요 지분, 그러니까 인플루언셜 마이너리티, 꽤 영향력 있는 but 경영권 지분은 아닌 그런 딜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돈의 용처를 보면 뭐 시설대, 뭐 운영대 여러 가지가 있겠지. 돈의 용처는 성장 자금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신주, 그러니까 구주 엑스보다는 신주 딜이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섹터가 전통적으로 뭐 취재를 하시면은 가장 큰 딜이 나오는 그런 섹터보다 엉뚱한 데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 등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밸류에이션이 상승이라고 말하기 좀 헷갈릴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이해가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나왔는지를 보고 그 원인이 계속되면 앞으로 되는 거고 그 원인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 원인을 정리를 해봤을 때는 이게 지금 경영의 불확실성이 엄청 그 어느 때보다 커졌거든요. 제가 아는 오너분들이나 CEO분들 얘기해 보면은 진짜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선다. 어디서 누가 경쟁사가 어떻게 튀어나올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뭐 노동 시장도 지금 힘들고, 뭐 주식 시장 그렇고,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힘들다.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고 있다. 말은 의사결정하기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SI들은. 그러니까 SI들이 지금 선뜻 못 나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뭐 스타트업 기업의 약진. 이게 뭐 나중에는 뭐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지금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한 20년 전에 닷컴 버블처럼 AI, 바이오, 그다음에 이커머스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 역대급의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기업들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아까 뭐 테이퍼링 얘기도 하고 금리 인상도 얘기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유동성이 엄청 풍부했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이 전례 없는 글로벌리 화랑을 이제 겪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 뭐가 갑자기 없어질까? 라고 봤을 때 maybe 유동성과 뭐 주식시장은 좀 바뀔 수가 있겠으나 저 위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쉽게 바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은 이런 일이 계속 가면 이런 일이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PE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번째로는 PE하고 VC의 경계가 모호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미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TPG가 카카오에 투자한 게 VC들이냐?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는 VC인데 야놀자 투자한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VC들이 아니고요. 저희만 하더라도 바이아웃 펀드지만 마켓컬리 다음으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 2위 업체인 오아시스에 투자했는데 바이아웃 아닌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P냐 VC냐가 이제 모호해지고 게다가 올해 또 큰 변화가 생긴 게 자본시장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가 이게 PE하고 VC 옛날에는 뭐 경영참여 전문사 뭐 이래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에 구분을 뒀는데 그걸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큰 헤지 펀드나 운용사들이 다 PE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PE냐 VC냐는 것도 아마 기사 쓰실 때도 어떤 부서에 쓰셔야 되는지도 헷갈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이게 뭐 서로 우리들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이거는 틀릴 수도 있는데 예상외로 빅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약간 뭐 영화 제목을 얘기하자면은 제국의 역습 이런 건데 이게 전통 기업들이 계속 밀리고 있었잖아요. 야야 저거
야, 저거 그냥 저러다 말 거야 하면서 이제 회장님들한테도 아 저거 괜찮습니다 우리 그랬는데 이제 이런 뉴 기업들이 오는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질책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대기업에 있는 그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걸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네이버에서 빌드업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거 M&A를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들이 슬슬 들기 시작하고 더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내 한 건 못 올리면은 집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예상외의 빅딜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전통 기업하고 뉴 기업 간에 나올 것 같고 반드시 전통 기업이 뉴 기업을 인수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반대인데 지금 왜냐하면은 굉장히 펀딩을 많이 받고 가치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 텍 기업은 엄청난 고민이 있는 게 이거 언제까지 계속 돈을 못 벌어가지고 이거를 펀딩을 받아가지고 갈 거냐 위태위태하거든요. 거기에 뭐 있는 오너분들이랑 창업자분도 친한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뭔가 딱 어느 순간 딱 안정적으로 가서 돌아가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 이미지가 크고 반면에 대기업들은 우리도 그런 성장 엔진을 갖고 싶다는 게 큰데 엄청 펀딩을 몇 천억씩 받으면 그 돈으로 대기업 인수할 수도 있고 전통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도 제가 있다고 좀 알고 있고요. 난 말씀드린 것처럼 텍 쪽하고 헬스케어 쪽 그쪽 커버리지를 많이 하셔야 나중에 기사를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밸류에이션은 상승이라기보다는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주식시장이 커지고 계속 금리가 낮아질 수는 없으니까 좋은 데는 계속 비싸게 그 기존의 에비타 멀티플, PE 멀티플이 그냥 적용이 안 되는 회사들 나오는데 반면에 이렇게 그런 스토리가 없는 데들은 또 밸류에이션이 쭉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양극화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뭐 중복적인 얘기지만 PE의 펀드 사이즈가 커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만 해도 조 단위가 노는 펀드가 4-5개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받으면은 반드시 써야 되는 게 PE이기 때문에 또 딜을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PE 펀드 사이즈는 커질 겁니다. 커지고 더 큰 딜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는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M&A 시장에서. 나쁜 점은 인수금융이 좀 시장에 위축된다는 거, 리파이낸싱이 좀 힘들다는 거, 그 굉장히 나쁘죠. 근데 그거는 전통적인 LBO 방식의 바이아웃들이 커졌을 때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양상은 다른 양상도 있거든요. 반면에 좋은 거는 밸류에이션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꺼지면 저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낮아지면서 약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그렇기 때문에 PE들은 더 딜하기 좋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떤 딜 타입을 하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뉴트럴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M&A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님이신 만큼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2021 팍스넷 뉴스 M&A 포럼의 모든 세션이 종료됐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를 올립니다.